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고졸금정고시 한국사 영역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시국에 힘들겠지만 힘내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1번부터 할게요.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상을 물으래요. 주먹도끼를 말하는데 이 주먹도끼는 뗀석기의 일종이에요. 뗀석기는 갈지 않고 깨뜨려서 만든 거예요. 그때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가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을 하지 못해서 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날카롭죠. 날카롭지만 그래도 뭔가 어설픈 모양. 그래서 구석기 시대고요.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동굴과 막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동생활을 했어요.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수렵은 사냥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예요. 계급 발생, 고인돌 만들기, 벼농사 시작은 전부 청동기 시대죠.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족장이란 게 있을 거고, 족장이 있으니까 이 족장을 고인돌에 묻었고. 이해되나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을 물으래요. 자, 불교를 수용을 했는데 또 율령을 반포로 했고요. 율령을 반포했고요. 태학을 만들었어요. 불교를 수용했으면서 율령을 반포했고 태학을 설립했고, 이 사람은 정답이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인데요. 소수리망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치, 고구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그 정책을 펼쳐도 왕이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이 아들을 못 낳고 죽어서 고국양왕이라는 동생이 왕위를 이었고, 이 고국양왕의 아들이 바로 광개토거든요. 이 광개토대왕이 소수리망의 조카죠, 일종의. 그러니까 조카가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내치를 중시로 했던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고, 태학을 설립했고, 태학은 고등교육기관이죠. 최초였나? 하여튼 고등교육기관이에요. 지금의 대학, 성균관 같은 거예요. 우리 성균관대학교라고 있죠. 서울에, 명륜동에. 서울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이라는 그 유교 교육기관을 1946년에 김창숙 선생이 유림들을 다시 모아서 재건한 대학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성균관대학교처럼 그 옛날의 고등교육기관의 시초가 됐던 대학이 바로 태학이에요. 태학을 설립했고, 율령은요, 법이에요. 법을 이렇게 성문법을 제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령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반포를 했던 사람이 소수리망이고, 불교를 수용했던 왕이 소수리망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내물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물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내물왕은 원래 내물마립간이 정확한 말이에요. 내물마립간은요, 왕위의 김씨 상속을 이렇게 확립을 했던 거거든요. 원래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그 시기였는데요. 박씨는 시조가, 혁거세가 시조였죠. 혁거세 거서관이 시조였는데, 이 박씨가 처음 왕을 하다가 탈해왕 때, 탈해왕부터 또 벌휴, 내해, 조문, 첨해까지 또 석씨가 했어요. 김씨, 또 조문왕의 사위. 이 조문왕의 사위가 미추이 사금이었는데, 미추이 사금이 잠시 김씨를 했다가 첨해왕 때 이 미추 다음에 다시 유래, 기림, 흘해
까지 또 석씨가 하고, 이 흐레왕을 끝으로 이제 흐레 이사금을 끝으로 이제 석씨가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요. 왕 계보에서. 이해되나요? 그리고 김씨를 이제 뇌물마립간부터, 뇌물마립간이 17대 마립간이거든요. 12대 왕이 효공왕이었거든요. 효공왕 때까지 쭉 김씨가 하게 돼요. 김씨가 계속 쭉 하게 되는데 53대 왕부터 이제 신덕왕, 병명왕, 경혜왕까지 잠시 또 박씨가 잠깐 해요. 그러다가 56대 그 경순왕이 46대 문성왕의 후손이었어요. 46대 문성왕의 후손 경순왕이 또 다시 김씨로 하고 이걸 끝으로 이제 신라는 멸망을 해요. 그래서 김씨 상속을 확립했던 왕이 뇌물마립간이에요. 이해되나요? 진흥왕은 아시다시피 신라 전성기를 이끈 왕,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 이해되나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 10월에 무천이란 제천행사,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 책화죠. 이게 바로 이 경계 침범 시 변상하는 게 책화란 풍습이에요.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바로 동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한 국가는요, 발해인데요. 원래 발해의 옛날 이름은 처음에 대조영이 처음 세웠을 때 나라의 국호는 진이었어요. 진. 2007년도에 최수종이라는 유명 배우가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대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이 대조영을 애청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대조영이 방영될 당시에 7살이었고, 여러분은 그보다 더 어렸을 거니까, 아무래도 못 본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로 찍힐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은요, 고구려의 유민이었어요. 고구려가 멸망을 했죠. 신라한테 고구려가 멸망을 해서 이 남은 유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조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다 돼 있는데, 고구려 유민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계승의식 표방했겠죠. 이해되나요? 발해는 그때 당시에 고려국이라는 이름도 썼는데요. 이 고려가 바로 고구려에서 나온 거예요. 고구려는 원래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웠는데요. 장수왕이라는 왕이, 여기 광개토 왕의 아들이에요. 장수왕이라는 왕이 고려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고구려를 고려로 안 부르냐면,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속했던 태조 왕건의 고려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국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는 나중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썼고, 발해도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기 위해서 고려국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자, 잘 아시겠어요? 고구려는 나중에 장수왕 때에 들어서서 고려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계승의식을 표방한 게 바로 이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 그 다음에 대조영이 세운 발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게 바로 고구려. 후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1392년까지 존속했던 고려. 918년부터 1392년. 그 다음에 대마도를 토벌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박위라는 사람이 있고 이종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대마도를 토벌했어요. 강화도로 천도한 시대도 고려 시대예요. 강화도 천도는요, 천도가 여러분 옮길 천자에 도읍보자예요. 수도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강화도로 천도한 사람은 대몽항쟁기 전쟁 중에 이 무신들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어요. 끝까지 항전하려고.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한 나라도 고려.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 김부식이 세운 사람은 김부식이 글을 쓴 그 역사책 이름은 삼국사기예요. 칠정사는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어요. 칠정사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고요. 목민심서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목민심서는요 관리들이 지켜야 할 유교적 덕목을 쓴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들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는요 이승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지었는데요. 이승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지었는데 여러분 이 중국사와 삼국시대의 역사를 시로 만든 거예요. 시로 엮어서 쓴 게 제왕운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6번 갈게요. 가에 해당한 문화재로 옳은 것. 자, 가는 경북 경주에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상배치 둥근천장. 정답은 석굴암. 이거 석굴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돔형 천장 밑에 이 거대한 부처님이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고 그 주변으로 또 조각상이 많죠. 아주 뛰어난 예술작품인데 일제강점기에 데라우치 총독이란 사람과 뭐 또 소네 아라스케 통감 같은 그런 일본인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콘크리트를 덮어버리고 보일러를 설치해서 이끼를 원래 석굴암에는 이끼가 절대 안 꼈었는데 이 밑에 지하수를 없애버리고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니까 이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끼를 또 보일러로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석굴암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석굴암은 안에 직접 못 들어가요. 유리관이 있고 그 유리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유리천장 사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문화재가 이렇게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석굴암 정말 훌륭한 문화재인데 유리창 너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또 자동 환기와 자동 제습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이 문화재가 자동으로 이렇게 에어컨이 없던 시대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그 제습과 이런 게 됐던 시기인데 그때 신라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그걸 못해서 복구를 못해놔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내부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석굴암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석굴암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장군총은요 중국에 있고요. 고구려시대 유물이에요. 칠지도는 백제왕이에요.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던 물품인데 이 일본 극우파들이 또 이 칠지도를 갖다가 백제왕이 우리한테 하사한 게 아니라 현상한 것이다, 바친 것이다 이렇게 또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칠지도는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또 있는 건데 우리 칠지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철기, 백제의 자랑스러운 철기가 맞습니다. 자, 임신서기석 볼까요? 자, 임신서기석 볼까요? 임신년 지금 경자년 하는 것처럼 임신년에 두 친구가 신라시대에서 임신년에 두 친구가 유교 경전을 공부하겠다라고 맹세한 게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의 유교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있는 게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것. 고려 전기 대외무역 활발.
성강하고의 어느 도시인데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봅시다. 이 고려, 우리는 지금 국호가 코리아죠.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고려 시대에 이 도시에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고려라는 국호가 코리아로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우리의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무역항은 바로 병난도입니다. 이 도자는요,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섬이 아니고 도읍이에요. 도시. 아까 저희가 천도라고 했죠. 옮길 천자. 수도를 옮기는 이 도자가 바로 이 도자예요, 여러분. 병난도는 섬이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 이 병난도라는 도시에서 이 코리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벌포는요, 삼국시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매소성은요, 나당전쟁. 자, 여러분, 삼국 통일을 할 때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해 싸웠죠. 그런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신라까지 쳐먹으려고 해요. 당연히 신라가 빡치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나당전쟁이고요. 이 나당전쟁의 끝을 맺은 게 바로 매소성 전투예요. 자, 청해진은요, 장보고라는 사람이 왜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상기지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청해진을 알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8번 갑니다.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네, 태조입니다. 자, 여러분, 태조는 아들이 25명이었어요. 딸이 9명이었고, 부인이 29명이었어요. 왜 부인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과연 태조가 호색한이라서 부인을 많이 뒀을까요? 뭐 진짜 호색한이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29명이나 부인을 둔 이유는 호족 때문에. 호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호족과 이게 화합을 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호족은 고려의 개국 세력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호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29명의 여인을 맞이했고 그 25명이나 왕자를 25명이나 낳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대 왕인 해종은 장남이었어요. 장남이었는데 30대 중반에 일찍 죽어버려요. 정종이었는데 3대 왕이 정종도 나중에 죽고 광종이라는 왕이 올랐어요. 광종은요, 아버지는 호족을 포용한 정책을 펼쳤죠. 결혼으로, 그죠? 결혼으로 호족을 포용한 정책을 펼쳤는데 광종은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두 가지 정책인데 바로 노비안건법이랑 과거예요. 자, 광종이 펼친 정책으로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답이 3번이에요, 여러분. 3번입니다. 노비안건법은요, 자, 여기 호족 있죠? 호족 세력이 돈을 많이 모으고 토지를 많이 소유해서 노비를 불법적으로 많이 모았어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모인 노비는 다 재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호족의 재산을 좀 없애가지고 경제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그래야 호족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노비들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리고 과거 시험이 있는데 우리 지금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시험, 또 뭐 있습니까? 사법시험은 없어졌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각종 공무원 시험. 이 국가에서 사람을 시험으로 뽑는 이 제도의 시초가 바로 과거 시험인데요. 과거 시험은요, 왜 생겼냐면, 자, 호족들이 문벌을 이뤘어요.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그냥 적폐 세력이 된 거예요. 적폐. 요즘 말로 적폐가 돼서 이 문벌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신분,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주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시험, 광조하면은 노비안건법과 과거를 아셔야 되고요. 교정도감은요. 자, 여러분, 모신정권 시대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였어요. 교정도감은. 수호나성을 축조한 사람은 정조, 독서삼품가를 실시한 사람은 신라 원성왕. 내가 약간 과거와 비슷한 거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 최윤덕계의 김종서 사군육진, 원희멸망 명건국. 자, 여러분. 서희가 강동육주를 그거 했던 거는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고 10세기예요. 그리고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이 건국된 시기는 고려 여말 선초 13세기였습니다. 13세기 공민왕 시절. 명나라가 건국된 시기는 여말 선초 13세기 공민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한 최윤덕과 김종서의 사군육진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죠. 세종대왕께서 하신 업적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에도막부가 정답인데요. 에도막부가 형성된 시기는 여러분, 에도는 지금의 도쿄예요. 일본 도쿄고요. 에도 막부를 형성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사람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7세기에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이건 다 그 전이고 이 후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에도 시대가 성립된 시기가 바로 1번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17세기에 에도 시대가 성립이 됐으니까 임진왜란 이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겠죠.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정의대장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정의대장군이었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가에 해당한 인물인데요. 자, 여러분 봅시다. 중종. 여러분, 중종은요, 성종의 아들이었어요. 성종이 둘째 아들이었고, 이때 왕, 이게 11대 왕이었고, 10대 왕이 연산군이었는데,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죠, 그죠? 폐위라고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폐위라고 하는데, 연산군이 폐위됐을 당시에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그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 공을 세운 공신들이 부정으로 공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신들 중에서 이들의 위훈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세력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또 세력이 커져버리니까 스스로 수청시켜버려요, 또. 조광조라는 사람은
혈량과를 주장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혈량과는요, 천거. 야야야, 저 사람이 정말 잠깐만 열한다. 전하,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등용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쓰는 그런 개념이 바로 혈량과였던 거예요. 당연히 폐단이 심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혈량과는요, 이 공신들 세력에 아주 반발이 컸어요, 여러분. 그래서 혈량과가 어떤 건지 아셨죠, 방금? 추천제도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조광조는 이렇게 죽음을 당했고요. 이순신은 여기 있죠.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 때 대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었고,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도전은요, 자, 여러분,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였죠. 태조 이성계였는데 이 사람의 개국 세력, 개국 공신이 바로 정도전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개국 공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권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신하의 권리를. 당연히 이 태조의 아들, 다섯째 아들 정한대군 이방원은 반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도전을 죽여버려요. 무인정사 때. 무인정사라는 것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나중에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태종이죠. 자, 그래서 태종. 여기 바로 나와있네요. 태종은 11번 봅시다, 문제. 자, 태종이 그래서 실시한 정책은 당연히 왕권 강화 정책이었겠죠? 왕권 강화 정책이었고요, 여러분. 자, 6조 직계제라고 있어요.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는요, 여러분. 이게 또 아주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휴. 자, 조선에 왕이 있죠. 왕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의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 그 6조가 있는데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그 다음에 공조. 자, 그러니까 6조는요, 이 나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2조는요, 인사권. 사람을 등용한, 사람을 등용하는 사람들이고, 호조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예조는 외교, 교육, 문화, 이런 걸 관리했던 사람들이 예조고요. 병조는 군사, 형조는 사법, 공조는 기타 잡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장인공짜라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 6조는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의정부에다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6조 직계제라는 건요, 이 의정부를 생략을 하고 바로 6조가 왕한테 올리게 한 거예요. 당연히 의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힘이 강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의정부를 한동안 명예직으로 만든 왕이 바로 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정부를 유명무실화하고 이렇게 6조가 바로 왕에게 올리게 한 게 바로 6조 직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거예요. 그리고 호패법은 말 그대로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호패는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호패를 위조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였어요, 호패는. 척화비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면군이었는데 이 남면군의 묘를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도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당연히 빡쳐서 이 서양과 화친을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척화비고요. 훈민정음은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 태종의 아들이죠. 자, 다음 가볼게요. 12번.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요. 호패법이랑 육조직계제. 자, 12번 가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것. 공납의 폐단을 극복, 국가재정 보충,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미국, 면포, 동전. 여러분 정답은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고요. 영정법은 인조시대에 인조시대에 했는데 이 풍흉에 토지제도가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건데요. 자, 여러분, 풍과 흉이라는 게 있죠.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를 했던 게 영정법이에요. 이것도 인조시대고요. 균역법은요, 영조시대인데 군포를 한 필만 내게 했던 정책이고요. 과전법은 여말선초 신진사대부들이 공양왕 시절에 했던 게 바로 과전법이고, 균역법은 영조 시기에 군포를 2필 내게 하던 거를 한 필만 내게 하는 정책이고요. 영정법은 한 결당 4두, 풍흉에 관계없이. 그러면요, 봅시다. 대동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공납이 하도 좀 폐단이 많아지니까 미국 쌀이나 동전으로 징수하게 했던 거. 이거는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돼서 숙종 때 완전히 전국으로 정착이 돼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 100년에 걸쳐가지고 아주 조금씩 정착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13번 갑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 배경,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 봉기, 정주성에서 관군의 진압. 자, 여러분, 세도 정치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세도 정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세도 정치는요, 자, 수원화성을 아까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정조였죠. 정조가 49세의 나이에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순조가 10몇 살에 일찍 왕에 올라버려요. 그래서 이 외척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그래서 세도 정치가 아주 심해졌는데, 이 세도 정치의 이 세도 가문이 하도 농민들을 많이 수탈하고, 또 여기 보면 평안도 지역 차별, 평안도 지역을 너무 차별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홍경래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동료에 보면은 못 살겠다 홍경래 돼 있죠. 그 못 살겠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도 세도 가문이 지랄을 하고 평안도에 지랄을 하니까 못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만적의 난, 이자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은 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만적하고 원종과 애노의 난은 무신정권에 대항한 거.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 외척이었던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 야, 이게 진짜 이 이야기 들으시면 그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진짜 이야기가 참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고려의 16대 왕이 예종이었어요. 예종의 왕후가 이씨였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자겸이었어요. 17대 왕이 인종이었는데 예종과 이왕후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자겸이 3녀와 4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이 인종하고 결혼시켜요. 그럼 인종한테는 뭐가 돼요? 이모가 돼요, 이모.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외손자랑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이때는 뭐 근친혼이 유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모랑 결혼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을 한 인종이 이자겸한테 완전히 그냥 종속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 인종이란 사람이 인종대왕이 척준경이란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이자겸의 난을 이렇게 물리쳐요. 그리고 이자겸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유배를 갑니다. 영광에서 그 인종한테 늘 이 조기라는 거를 보냈는데, 조기를 생선으로 보냈는데 이 조기가 나중에 영광굴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볼까요? 만적과 원종과 애노에 나는 무신정권. 이자겸에 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외척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외손자랑 결혼시킨 이 파렴치한이 왕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라고 아시면 돼요. 홍경래에 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 이름은 김옥균입니다. 1번이에요 정답이. 1851년 1894년 갑신정변 주도.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정약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목민심서. 최익현은 조선 말기 의병장. 나중에 대마도에 끌려가요. 죽어요. 대마도에서 죽어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녹두장군.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였죠. 녹두장군 전봉준을 알아야 돼요.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였거든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한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 미국의 군함 강화도 침략. 어제연. 정답은 신미양요입니다. 병인박해는요. 자, 천주교 신도를 갖다가 사형시킨 그거예요. 당연히 프랑스에서 반발을 하겠죠. 이 프랑스가 침범해온 게 병인 양요예요. 이 병인 박해에 대한 병인년에 일어난 거예요. 병인년, 경자년처럼 병인년에 일어난 거예요. 병인 박해 아니겠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죽은 사건. 이모굴라는 군대의 반란. 이해되나요? 자, 16번 봅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고종이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특사를 파견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왜 특사를 파견했을까요, 이 고종이? 자, 1905년에요, 여러분.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체결이 돼서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리도 못 내요. 이 을미사변이라는 을사늑약에 항의하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에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겠죠. 그래가지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고종 퇴위. 을사늑약 체결된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결과 고종 퇴위.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했는데 1910년에 한국병합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의정서라고 있는데요. 한일의정서는요.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 17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 이름. 자,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 아, 여기 있죠, 여러분. 동학농민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이 녹두장군 전봉준이었는데요. 이 전봉준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했는데 이때 설치한 개혁기구가 바로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정답은 2번이에요. 별기구는요, 신식군대. 총독부는 자,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그걸 뺏기죠. 이때 1905년에 이게 설립된 데가 바로 통감이에요. 통감부. 잠시 임시로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임시로 통감을 하다가 초대 통감의 이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돼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요, 일본의 초대 총리였어요. 초대 총리. 이 지금 일본의 총리를요,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나이카쿠 소리 다이신이라고 해요. 나이카쿠 소리 다이신이 됐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를 한 후에요.
한 후에 통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의 안중근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센 사람이 소네 아라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네 아라스케도 일찍 죽고요. 3대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통감이 됐고요, 여러분. 이 통감이 나중에 총독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의 초대 총독을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감부랑 총독부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죠. 이 총독부는 1910년에 영술국치되고 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총독부랑 통감부는 일제의 지배기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18번입니다.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 전개. 정답은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좌파와 우파가 대립을 했는데 이 좌파와 우파를 합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이제 말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북로군정서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로군정서는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군 단체입니다. 그때 제가 1차 설명에서 얘기했죠. 그 야인시대, 제가 2살이었는데 야인시대 할 때 방영할 당시에 야인시대 할 때 당시에 제가 2살이었는데요. 야인시대 후반부에 보면은 김두한이 1966년에 이 정일권 총리한테 똥물을 뿌리는 그 국회 오물투척 사건에서 나는 대한광복군 총사령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김좌진 장군이 바로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두한의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선어 학회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3번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우리 글을 연구한 단체예요. 여기서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 이 대사전을 편찬을 하는데요. 이거 아니다. 이 사전을 편찬을 하는데 사전 편찬하다가 일제에 발각이 돼가지고 1942년에 이때 조직이 단체로 다 감옥을 가요. 이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인데요. 이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외솔 최연배 선생, 또 환산 이윤재 선생, 여룬 장지현 선생, 그 다음에 일석 이희승 선생, 이런 사람들이 33명이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말을 못 쓰겠죠, 그죠?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말글을 몰래 사전으로 만들다가 잡혀간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도 일종의 독립운동 단체인 거예요, 여러분.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임시정부 때 만든 거. 이해되나요? 외교기관이에요, 일종의. 자, 19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어디가 우리 땅. 자, 여러분이 다 알아요.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죠? 일본 땅 아니에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를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 중에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아요. 칙령 제41호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대한제국 때부터 우리 땅으로 간주를 했는데 왜 일본이 불법적으로 뺏어갔는지는 진짜 짜증이 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 독도는 하여튼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 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온 우리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간도는요, 여러분, 섬이 아니에요. 간도는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이 위에 만주 땅, 여기가 바로 간도예요. 거문도는요, 여기 있어요. 거문도는요, 거문도 사건이란 거 알아야 돼요. 영국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조선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아라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라사가 조선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영국이 불만을 느껴서 거문도를 무력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무력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영국한테 손대지 않는다 하는 거를 약속을 받고 철수를 해요. 그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에요. 제주도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장 큰 땅, 가장 큰 섬. 이해되나요? 20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 3월 1일 시작된 대규모 만세운동. 3.1운동이죠, 여러분. 3.1운동의 영향으로 설립된 데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이죠, 여러분. 헌법에 전문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은 임시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1919년에.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정이 수립된 거예요, 여러분. 독립협회 창설은 3.1운동 전이고요. 서재필이 만든 거예요. 광무개혁도 단발령도 전부 다 그 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광무는 참고로 고종의 연호예요. 21번 가에 해당하는 단체. 김구는 어디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벌였어요? 의열투쟁을 벌였는데 정답은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봉창 선생이랑 이봉창 의사랑 윤봉길 의사인데요. 이봉창 의사가 사쿠라 다몬 의거. 사쿠라 다몬은요, 일본의 궁성문이에요. 궁성정문이에요. 이 사쿠라 다몬에서 90m 떨어진 도쿄 경시청. 경찰이에요, 일종의. 도쿄 경시청 앞에서 그때 일본의 왕이 쇼와 덴노였는데 이 쇼와 덴노가 탄 어차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이 바로 사쿠라 다몬 의거, 이봉창 의거예요. 그런데 쇼와 덴노 안 죽고 1901년에 태어나가지고 1989년에 천수를 누리다가 90세에 아주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쇼와 덴노는 살아남았고요. 이봉창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 뒤 4월 달에 이 사쿠라 다몬이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윤봉길이 4월에 이제 이걸 했는데 자 4월 며칠이었더라? 하여튼 4월 며칠이 그 이 쇼와 덴노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잔치를 한다고 훈커우 공원 상하이의 훈커우 여기 보이시죠 글자에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구간을 처단을 한 사건이 바로 훈커우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훈커우 공원이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신 공원. 루신은 중국 문학의 이 아주 대부와 같은 사람이죠. 루신이 악큐정전 이런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악큐정전을. 중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악큐정전은 안 읽어봤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 루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루신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훈커우 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커우 공원에서 상하이에서 이 처단한 이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어요. 이봉창도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열투쟁을 벌인 단체는 한인애국단. 근호에는 여러분 어딜까요? 여성독립운동단체예요. 여성독립운동단체고 신민회는 안창호 선생이 그 대한제국 시기에 세웠던 거고요. 조선영평사는 그 도살업자들 백정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여러분.
22번 갑니다. 1943년 미영중 정상들이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정답은 카이로 회담입니다. 텐진 조약은요, 여러분. 우리 아까 김옥균 14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갑신정변을 주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화약을 맺었어요. 이 청나라, 일본 앞으로 청나라가 일본하고요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요.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에는 상대국에 알리고 보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텐진 조약은요. 청나라와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앞으로 조선에 파병을 할 때는 상대국에 알리고 파병을 하자. 같이 파병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청일 전쟁의 원인이 돼요. 분명히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인데 전쟁은 우리 조선 땅 안에서 했어요. 아주 불합리한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텐진 조약이에요. 남북협상은 김구 선생이 독립 이후에 김일성이랑 평양에서 했던 건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국민대표회의는요. 역시나 안창호 선생이 주도한 거예요. 임정을 그때 임시정부가 한참 침체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를 개최한 게 국민대표회의인데요. 개조파가 빠져나가면서 결국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카이로 회담입니다. 23번 볼까요? 헌병경찰제도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죠. 일본의 토지를 갖다가 조선의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 땅으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의 땅 뺏는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방공령은 고종 때 공무를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그런 명령이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빚진 값이 1,3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1,300만 원은. 지금은 1,300만 원으로 차 한 대도 못 사지만 그때는 1,300만 원이 한 나라 국가 예산보다 큰 돈이었어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우리나라가 그 빚을 갚자는 그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알아둘까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일제 담배를 끊고 그 담배를 끊은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읍시다. 그런 제도가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그 담배 끊은 돈으로 나라에 보태자 해서 고종 황제가 여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도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정답은 토지조사 사업. 국채보상운동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 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은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 조선 걸 쓰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스가 만든 우리 리우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거꾸로 써서 유명해진 게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하는 운동이 바로 조만식의 물산장려운동. 자, 24번 가볼까요? 1980년 비상계엄, 계엄군의 무력지나 무슨 사건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에서 전두환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오늘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은 빨갱이, 북한 공산당의 지시다 하는 그 왜곡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해요. 하여튼, 그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된 사건이 맞아요, 여러분. 12.12 사태, 1.12 사태는요, 1.12 사태는 여기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한 사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반란이에요, 1.12 사태는. 4.19 혁명은요, 여러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며칠이죠, 이제? 3일 됐나요, 이제? 4일 됐나? 이제 4일 전에 이제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이었죠,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하는 운동으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그 운동이에요, 바로 여러분. 저 이거 4절까지 다 외워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25번 가볼게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정답은 남북정상회담. 50 총선거 봅시다. 5.10 총선거는요, 여러분. 자, 1948년에 5월 10일에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은 재헌 국회의원이었어요.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5월 10일에 총선거가 됐고, 이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여러분. 재헌 국회의원이 2년의 임기를 가지고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했는데, 이 5월 10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권자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가 실시된 때가 바로 5.10 총선거고요, 여러분. 이게 1948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7일에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았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어야 그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했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선출이 된 거. 그게 바로 5월 10일 총선거. 국가총동원법 제정은 일제강점기 1938년에 중일전쟁이 활발해지니까 조선에서도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전쟁에 끌어들일 이런 명목으로 한 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요, 1970년대 초반에 7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72년인가. 하여튼 이때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중정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만든 게 바로 7.4 성명입니다. 7.4 성명 때 민족적 대단결을 천명했던 건데 그게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보시면요, 여러분, 대북화해협력 정책 하면은 7.4 성명도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은데 7.4 성명은 박정희 시절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역사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설명할 게 많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역사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